네, 안녕하세요. 영미문화연구 3주 3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프로이드의 개념들이 있었죠. 현실원칙, 쾌락원칙. 현실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쾌락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리비도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지향성을 말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구성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려면 인간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만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현실 원칙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사이에서 인간의 어떤 의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자아, 그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드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어떤 그 마치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양심적인 역할을 하는 슈퍼에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 가지의 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이제 프로이드와 떼어놓고 이야기하기 힘든 칼 융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뭐 여러분이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인데요. 누가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 프로이드가 보이죠? 네. 그리고 칼 융. 여러분들이 이제 칼 융 하면 보통 이제 집단 무의식 아니면 이제 원형 상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해봤을 텐데 칼 융은 네, 프로이드보다 한 20살 정도 어리죠. 네, 젊은 칼 융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프로이드가 1856년생이고 칼 융은 1875년생. 한 19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사실 프로이드와 칼 융이 처음 만났을 때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칼 융을 자기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후에 칼 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와 프로이드의 견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결별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유명하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살펴보면 프로이드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의식이 융에 의해서 분석되고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그걸 꺼려했다고 해요. 뭐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그렇게 많이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했으면서 물론 이제 그것 말고도 몇 가지 그 중요한 이론적인 틀에 있어서 약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별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20세기의 정신분석학의 어떤 큰 흐름을 형성하는데 공헌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오늘 이제 칼 융의 내용이 칼 융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지 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칼 융의 사진이고요. 젊었을 때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에 이제 칼 융이 여기 보이는 카드들이 어떤 카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타로 카드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죠. 그래서 타로 카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칼 융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인 이미지, 원형적인 상징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타로 카드의 상징적인 의미가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 그것과 연관된 어떤 상징적인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칼 융은 관련돼서 잠깐 한번 좀 설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psychiatrist 그럼 이제 어떤 심리 상담사 정도죠. psychoanalyst 이걸 이제 정신분석학자. 그러니까 psychiatrist하고 psychoanalyst하고는 약간 좀 우리가 차이를 둔다면 psychiatrist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상담을 받는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상담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psychoanalyst는 말 그대로 이제 정신분석학자죠. 그래서 이제 분석 심리학회를 설립했었고요. 어, 융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작업들은 이제 현대 사이카이트리라고 하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의 어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융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꿈의 상징 아니면 원형적인 이미지의 상징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anthropology, archaeology, literature, philosophy, and religious studies. 그래서 이런 분야들 인류학, 고고학, 문학, 철학 그리고 종교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도 그러면 뭐 이런 영향이 없느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인간의 어떤 그 근원적인 의식에 좀 더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약간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의 어떤 인간의 사회화된 상징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의미를 본다면 융은 이제 어떤 문명화되고 사회화된 것과는 별도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자연과 맺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파생된 의식 그리고 혹은 상징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근원적인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융은 뭐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프로이드 만나죠. 이 정신분석학을 설립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처음에는 이제 서신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트 하면서 굉장히 그랬었지만 나중엔 좀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프로이드가 이제 이 젊은 융을 보고 자기의 어떤 그 heir, 계승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과학을 앞으로 가져가게 될 어떤 그런 계승자라고 생각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융의 연구라든가 아니면 융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비전, 이 인간의 심리와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이제 이 older colleagues doctrine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말하는 거죠. 이것과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schis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분열, 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this division was personally painful for Jung.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프로이드와의 결별 때문에 이제 융이 굉장히 좀 괴로워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 그 결과로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Jung's analytical psychology. 그래서 이제 융의 어떤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게 됐었죠. 분석 심리학. 그래서 이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사이코애널리시스하고는 좀 다른 포괄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면 뭐 인간의 어떤 이 융의 어떤 그 정신분석학적인 계보를 따르는 인간의 무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형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이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내용들은 인간의 어떤 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네, 무의식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무의식이 그 우리들의 어떤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collective unconscious 이러한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무의식이 아니고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human personality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된 주된 영향을 줬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프로이드 융의 인간과 상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여러 사람하고 함께 쓴 책이 있죠.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네, 여기 인간과 상징이라고 하는 책이 여기 보이는 있죠? 네, 이 책에 이제 실제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화가 샤갈의 그림입니다. 네, 뭐 우리에게는 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뭐 이런 소설의 제목으로도 좀 친숙한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건 그 시간은 제방이 없는
강이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뱅크는 이제 이 강둑 이런 걸 말하는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기는 이제 뭐 피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이 양쪽 옆에 그 이 제방이 없는 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상상이 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선 이제 그런 이미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꿈도 보면 뭐 날개 달린 물고기에서 손이 나왔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하고 여기 이제 거대한 시계에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정말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무작위적인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칼 융은 이 샤갈의 이 그림을 어떤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의 예로서 이제 인간과 상징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샤갈의 그림이에요. 여기 또 마을도 보이고 여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도 보이죠. 네.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냥 꿈의 한 장면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융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인간의 꿈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자연적인 상징과 문화적인 상징 이렇게 두 개를 좀 나눠놨는데 사실 이제 이 문화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좀 많이 사용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융이 이야기했던 이 원형 의식이라고 하는 것, 집단적인 무의식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연적인 상징에서 파생된 것들이 좀 더 많다. 그래서 자연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무의식적인 내용물에서 파생되었고요. 근원적인 원형 심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상징의 고대 기원인 오래된 기록이나 미개인 사회에서 발견되는 관념 혹은 이미지를 추적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어떤 물의 상징이라든가 아니면 뭐 태양 같은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들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이 어떤 지역과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태양이라든가 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근본적이면서도 공통적인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문화적인 상징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사실 이제 인간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정신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인간의 정신이 추구하는 것은 어, 어, 네, 인간이 정신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불변의 진실, 이런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생겨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생겨나기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이 어떤 사회 구성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의 상징물 같은 것들, 특히 이제 뭐 기독교의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뭐 불교의 만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교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상징들, 사회적인 상징들, 문화적인 상징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문명 사회에 수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이미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별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뭐 태극의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화적인 상징이라고 물론 이제 네 그렇게 보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어떤 그 인간의 정신 구조하고 융이 이야기했던 정신 구조는 뭐 사실 이렇게 우리가 도식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어떤 그 에고는 사실 이제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 다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고 수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이거 얼마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인간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제 그 모습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타협하고 협력할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제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의식적인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많은 영역은 이제 어떤 이 무의식적인 이 그 영역에 속해 있죠. 무의식적인 영역에.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드라고 하는 이 리비도, 어떤 충동, 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망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이렇게 그려놨는데 슈퍼에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론 이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 토폴로지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건데 이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어떤 이드의 힘을 에고하고의 어떤 그런 절충을 통해서 이들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슈퍼 에고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어떤 뭐 양심이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슈퍼 에고가 사회적으로 발현됐을 때, 사회적으로 외재화됐을 때 이제 슈퍼 에고의 이 도덕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칼 융이 생각했던 어떤 인간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약간 이렇게 도표로 보여진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무의식.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플레저 프린시플에 해당되는 이 언컨셔스는 이건 개인의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한 개인의 무의식에는 그 개인의 무의식이 있는 것이지 어떤 인류의 무의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프로이드는. 하지만 이제 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인간의 의식 속엔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집단적인 무의식의 발현을 통해서 이 인간이 이제 어떤 사회나 아니면 문명 사회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그 상징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칼 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마 아니모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니마 아니모스는 뭐 사실 이제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말, 그죠? 요즘 어, 뭐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어떤 말입니까? 이게 이 정지된 그림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명사로 한 거죠.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생명을 불어넣다 이런 말이잖아요. 애니메이트.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정지된 그림들을 여러 장을 쫙 함께 보면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혹은 이제 여러분 종교의 옛날 기본적인 형태 같은 것들을 볼 때도 어떤 뭐 물건이라든가 자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 안에 어떤 그 살아있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적인 형태를 우리가 또 애니미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애니라고 하는 이 어근은 사실 그래서 어떤 생명, 어떤 살아있는 것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영혼이라든가. 자, 그래서 이 아니무스는 이제 어떤 영혼, 생명 그것에 약간 성별을 부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마는 이제 이게 여성적인 거고 페미닌한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마스큘린한 거고.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아니마는 남성 속에 있는 여성이에요. 남성 속에 있는 여성. 그리고 아니무스는 이제 이름 자체가 막시무스 이렇게 말하면 약간 남성적인 이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무스는 그래서 남성성인데 어떤 남성성이냐면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지금 동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상징이죠. 이 태극 문양이라고 하는 것을 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칼 융이 이 동양의 음양 철학하고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그 태극의 무늬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더없이 적절합니다. 왜냐면 이제 음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이제 정반합 이렇게 나눠지는 거하고는 좀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것 안에 음적인 것이 있고 음적인 것 안에 양적인 것이 있는 어떤 그 철학의 오묘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 하얀색 부분을 전체를 다 여성이라고 한다면 하얀색 전체를 이제 뭐 남성이다. 여기 남자 표시죠. 남성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여성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혹은 여기가 이제 그 검은색 음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 안에 어, 양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마는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 네. 아니무스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순전히 온전히 정말 남성적인 것으로만 구성된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아버지라면 강건하고 이제 좀 약간 엄격하고 무뚝뚝하기도 해야 하지만 아이를 돌볼 땐 친절하고 이렇게 상냥해야겠죠. 그런 면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뭐 나약하거나 그런 것만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되면서 자식을 보호할 땐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제는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사실 이제 이 가령 이 태그 이 음양 상징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음양의 배합이 음양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남자는 여성성의 요소가 좀 더 클 수 있고 어떤 여성은 또 남성성의 요소가 더 클 수가 있고 그 비율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한 비율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음양의 어떤 그 비율을 이제 분수라고 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뭐 너 분수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 이제 음양 철학하고도 좀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칼 융이 썼던 책 중에 원형과 집단 무의식 이런 책이 좀 있고요. 이걸 이제 뭐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칼 융이 생각했던 어떤 그 인간의 의식의 구조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건데 여기 이제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림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이라거나 아니면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이라고 하나.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이 섀도우 그림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분석 심리학에서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칼 융이 이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적인 이런 그 상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퍼스널리티를 이제 구분하면서 뭐 이렇게 어, 창조자형, 뭐 지배자형, 뭐 아니면 보살펴주는 사람형, 뭐 아니면 평범한 사람, 뭐 연인, 뭐 영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형적인 퍼스널리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12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재미있게. 물론 이제 이건 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너무 학문적인 측면은 아니고 이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재미로 인간의 어떤 심리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성격 유형을 파악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이면에 이 칼 융의 어떤 그 인간의 원형과 아니면 집단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인간의 성격 유형론과 관련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융이 그 제안했던 12개의 그 인간의 퍼스널리티의 유형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제 어떤 그 상품 브랜드들 있죠. 이러한 물건 브랜드들을 또 인간의 이 12개의
성격 유형하고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특정한 브랜드를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퍼스널리티가 있다. 사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 공감이 가시죠? 우리가 이제 뭐 애플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혹은 이제 뭐 나이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여기 뭐 잠깐 뭐 그 정의가 되어 있는데 universally recognizable element that recurs across all literature and life. 그래서 이 원형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문화, 인종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자연에서부터 이제 그런 상징이 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이 사회화되고 문명화되기 이전에 인간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인간이 자연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줬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원형적인 상징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자연적인 것들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하면 물에 대해서 이 지역과 문화와 인종과 사회를 초월해서 우리가 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의미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원형 의식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이렇게 잔잔한 물, 어떤 평화롭고,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명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물의 이미지도 있지만 이렇게 이거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아주 유명한 판화 그림이죠. 이렇게 아주 그 높은 파도로 사람들이 이제 위협하는 어떤 그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파도의 이미지 이런 것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그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인 의식, 원형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일관된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그 세상의 현상을 이제 이해하고 파악할 때 우리는 이제 한쪽으로 일관되어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 인간의 어떤 그 자연을 받아들이고 자연이 인간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동시에 모순된 것들이 공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인간의 의식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물이 없으면 사실 인간이 살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뭐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어떤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불도 마찬가지죠. 뭐 화산 정말 모든 걸 다 태우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불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 2차 세계 대전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이제 그 핵폭탄이 투하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폭탄이 투하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불의 상징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문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원형적인 상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반된 모순된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여러분들 뭐 타로 같은 거 많이 보러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 일상적인 어떤 우리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상징들, 특히 이제 뭐 숫자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자연적인 뭐 열매라든가 아니면 뭐 자연적인 물건들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읽어가면서 이제 타로를 점을 보러 온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뭐 앞일을 예언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한 상징적인 해석의 근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원형적인 상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를 읽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고 이게 뭐 그림이 기분 나쁘면 안 좋고 그림이 아름다우면 좋고 이게 아니고 그 그림에 숨겨져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이 숫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좀 네. 나중에 또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타로 카드에 있는 어떤 이런 수에 대한 어떤 상징들도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지역과 문화와 사회를 초월해서 어떤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이제 뭐 1이라고 하는 거, 시작. 2,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걸 연결하는 거니까 어떤 관계를 맺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창조. 그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3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창조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에 담겨져 있는 뭐 어떤 그 이런 비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뭐 피타고라스 수비학하고 이제 칼디아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파벳에 이렇게 숫자를 배속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수에 해당되고 그 수에 해당되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방법들이죠. 자, 오늘 뭐 융의 몇 가지 그 기본적인 개념들, 집단 무의식이라든가 이제 원형 상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여기 이게 이미지가 좀 잘렸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좀 이미지가 네 제가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인간과 상징의 이 칼 융이 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융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읽으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PPT를 만들면서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잘린지 몰랐는데 이거 제가 다 일일이 친 건데 근데 이 인간과 상징의 마지막 부분에서 융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가 생겨나면서 인간의 어떤 문명이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간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믿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마음은 이제 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간에게 계속해서 뭔가 신호를 보내고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점점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꿈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깊은 무의식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인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간과 상징의 끝부분에서 이제 융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제가 함께 읽어보려고 여기다 좀 올려놨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 강의 자료 게시판이나 이쪽에다가 제가 다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과 이제 그 이후의 영향들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별적인 영화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